자, 이제 위험 수익의 이제 개념은 공부했고요.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70쪽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그리고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자, 이 중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이에요. 어차피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시겠죠. 부동산은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법적 변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1번은 사업상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업상, 표현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망하는 거. 왜 망할까요? 수익을 못 내니까. 그게 제일 걱정스럽죠. 사업할 때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음식점을 차렸는데 손님이 별로 없거나, 또 뭐 제품 제조업을 하는데 만든 게 잘 안 팔리거나, 이게 이제 장사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사업상 위험 하면은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면은 장사 안 되는 게 뭐겠어요? 개발업에서는 분양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장사가 안 되느냐? 그걸 둘로 나누어 보면은 수요가 없어서 안 될 수 있어요. 수요 자체가 없어서 안 될 수 있고요.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업체가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제가 늘 시장이라고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시라 그랬죠. 시장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수요 공급 생각했을 때 틀릴 가능성은 10%도 안 돼요.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업상 위험에는 사실 또 세분해서 얘기하자면 시장 위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업하다가 보면은 장사 안 되는 거. 자, 이런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 수요가 너무 없거나 공급업체가 너무 많거나. 근데 장사는 잘 돼도 망할 수가 있어요. 장사는 잘 돼도 불이 홀랑 나버렸어요. 직원이 사고를 쳤어요. 이런 거는 시장 상황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죠. 시장은 괜찮아도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운영 위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그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제일 큰 게 뭐예요? 장사 안 되는 거. 사업하다 장사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임대업을 할 때는 임대가 안 되는 거죠. 원룸주택 임대하는데 임대 안 되는 거. 개발할 때는 분양 안 되는 거. 음식점 할 때는 손님 없는 거. 이런 게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위험.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의 제일 큰 위험은 시장 위험. 그 다음에 그 시장 상황은 괜찮아도 운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업상 위험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 금융적 위험, 나머지 두 가지. 조금 전에 인플레라는 거 했었죠. 인플레 했지. 부동산 투자는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인플레가 발생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해도 그 정도 보호를 해주죠. 근데 애석하게도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 중에 긍정적인 면이 앞 시간에 했던 인플레 해지고, 부정적인 면은 뭔가 하면은 바로 임대료 수입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죠.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근데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괜찮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니까 자본이득은 발생하죠. 근데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수입, 그 임대료 계약을 할 때 고정 임대료로 하나요? 인플레에 따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계약을 하나요? 대부분은 고정 임대료거든요.
근데 고정 임대료를 받는 상황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요거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죠.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정 임대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임대료 받아 생활하기가 점점 벅차지잖아요. 이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럼 이것은 소득이득이라는 점이잖아요. 소득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임대료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인플레 해지 효과, 인플레가 발생해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것도 포함시키는가 하면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많은 경우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죠. 근데 그 빌려서 투자할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변동금리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변동금리라는 거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자율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의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 위험이라고 할 때 임대료 실질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고, 내 돈으로만 투자한 사람은 인플레 위험, 임대료 실질 가치만 떨어지는 거, 요 위험만 안으면 되는 거고. 됐나요? 대신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지렛대 효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두 번째, 금융적 위험도 없어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이란 단어가 자금 융통이죠. 자금 융통. 자금 융통. 그 자금 융통이 금융이에요. 남의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위험 없어요? 금융적 위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쓰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없죠.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없지만 부의 지렛대 효과도 없는 거죠. 그 부의 지렛대 효과를 생각하면 돼요. 금융적 위험은. 됐나요? 금융적 위험은 부의 지렛대 효과 생각하면 돼요. 남의 돈을 사용할 때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수익을 높게 내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수익이 낮아졌을 때 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얻게 되면은 내가 이자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게 바로 금융적 위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럴듯하게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사업상 위험, 장사 안 되는 거 생각하면 되고, 맞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그 장사 안 되는 거는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고, 시장은 괜찮아도 사고 칠 수 있는 각종 위험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영 위험. 그리고 금융적 위험, 자금 융통 안 하면 그런 거 없고, 남의 돈 쓰지 않으면 금융적 위험 없어요. 대신 지렛대 효과도 얻을 수가 없고, 법적 위험, 법적 환경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부 정책 변화. 됐나요? 인플레 위험, 인플레 위험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인플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인플레 해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인플레 위험,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또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경우라면 변동금리로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 됐죠? 뭐 유동성 위험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수익을 보시면 이제 수익률의 종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수익률이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렇게 있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위험은 여러 가지 사금, 법인율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위험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이제 수익률의 종류. 수익률의 종류에는 기대 수익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있고요. 실현 수익률이 있죠. 이 실현 수익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거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이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이 개념이 아직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요구 수익률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예상 수익률이에요. 어디까지나.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호황인 경우, 불황인 경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잘 되면은, 호황이면은, 아예 그냥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호황이면은 한 4%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불황이면 0% 정도가 예상이 돼요. 너무 적나? 조금 더 올릴게요. 6%. 0%. 불황이면 0%. 자, 요거 확률이 다 반반이에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예상 수익률이 3%가 되겠죠. 이 예상 수익률이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면은 예상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률,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지금 이러한 숫자는 6%나 0%,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런 숫자는 어떤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경제 흐름에서 예측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측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은 투자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잘못되면 그래도 손해는 안 봐요. 0%. 근데 은행 이자 정도는 못 받아요. 하실래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자, 여기 이제 드디어 하시는 분 나타났어요. 좀 센스 있으면 빨리 한다 그래야죠. 한다는 사람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한다고 했을까요? 평균 3%나 되는데. 3%나 되는데도 안 한 거는 혹시라도 이런 위험을 안고서 3%는 작다라고 본 거죠. 만약에 은행 예금이 3%라면 당연히 하죠. 위험이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얘는 위험 부담을 해야 되죠. 위험 부담을 이제 잘못되면 0%의 위험 부담을 하면서 3%는 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분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요구하는 수준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3%보다는 높은 거예요. 이분은 지금 3%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수익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대 수익률은 이미 계산해 놨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이 정도의 위험이라면 3%보다는 더 높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마음속에 있는 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분명히 요거보다는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지금 누구는 한다 그랬죠? 자, 어떤 분은 이걸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야, 이거 뭐, 요즘 은행 금리 사실상 1.5%밖에 안 되는데, 맞잖아요? 1.5%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더블 아니냐, 더블. 물론, 잘못되면은 0%일 수도 있지만, 잘 되면은 6%일 수도 있어요. 50%의 확률로. 엄청난 거지. 맞나요? 자, 이렇다면 또 한단 말이죠. 그럼 자, 이분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3%보다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꼭 집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지만 주관적으로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른 뭔가가 있겠죠. 지금 계속 제가 주관적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요거는 요 3%는 객관적이에요. 이게 예상 수익률이라고요. 이거는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되는 객관적 수익률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지잖아요. 지금 누구는 한다 그러고 누구는 안 한다 그러고 달라지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요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는 사람마다 뭐가 다른 거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형도 있고 추구형도 있고 중립형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한다 그랬어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한다 그랬죠. 근데 위험 회피형도 다 다르다 그랬죠. 또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 분명히 위험 회피형이죠. 아까 A와 B 중에 B 선택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죠? 위험 회피형이지만 여기 이분도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지만 한다 그러는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좀 더 공격적인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다 위험 회피형 중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 자, 앞으로는 절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기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그 투자로부터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계산되는 객관적인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저한테 모두 다 똑같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러 갔을 때 은행 직원이 고객님 이거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연평균 몇 프로의 수익률이 달성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는 몇 프로 정도는 될 거예요. 이 설명을 다 똑같이 듣는다고요. 맞죠? 이 설명은 다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속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얘기를 하더라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번 단계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해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누가 더 크면 채택한다는 것도 이미 했어요. 누가 더 커야 채택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가슴 무너질 뻔했어요. 요구 수익률 하면 안 돼요. 예상 수익률이 커야지 이게 얘가 더 커야 채택하는 거죠. 속으로 좀 적다고 생각했잖아요. 속으로 이거보다는 더 커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죠? 뭐가 더 커야 채택을 한다?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커야. 그걸 예상 수익률로 번역해서 생각하면 쉬워요. 기대 수익률을 뭐로 번역해서 쓰라고요? 예상 수익률. 예상되는 게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요구하는 수준 있잖아요. 그거보다 얘네들이 더 뭔가를 잘해야 만족할 거 아니에요. 흡족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다들 그래, 다들. 어떤 요구 수준이라는 게, 최소한의 요구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중에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줬으면 자녀분들한테도 다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줬으면 그거보다는 더 클 것을 크게 되어야 흡족해야 한다는 거죠. 예상되는 것이. 됐죠? 자, 그럼 됐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사후적 수익률이라 하고요. 의사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예상 수익률을 아까 가중평균 한다 그랬죠. 가중평균 하는 게 바로 이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71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표현들은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단어가 있죠. 타이틀에. 그게 뭔가 하면은 평균이 조금 전에 뭐를 측정했을 때 평균으로 나타나요? 수익률이죠. 수익률. 수익 또는 수익률. 분산은 뭐를 측정한다 그랬죠? 위험을 측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의사를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의사 결정. 그러니까 이미 했어요. 앞에서. 동일한 수익이라면 뭘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걸.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똑같은 수익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평균이면 분산이 작은 거, 똑같은 분산이면 평균이 큰 거, 작은 거.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계속 번역을 해야 돼요. 평균은 뭐라 번역한다고요? 수익. 분산은 위험. 그러니까 분산이 똑같으면은 평균이 높은 거, 평균이 똑같으면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낮은 거.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걸 무슨 법?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지금은 이 단어만 알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고요. 자, 이 포트폴리오는 뜻이 뭘까요? 뜻이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몰빵 투자하면은, 제가 몰빵 투자라고 하는데 이제 단일 투자에 집중 투자하는 거죠. 몰빵 투자하면은 위험이 크죠. 근데 분산 투자를 하면은 위험을 줄이기는 하는데 수익도 작아질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여야 진정한 분산 투자가 되겠죠.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우산장수를 시키고요. 작은아들은 집신장수를 시켜요. 이런 거 하고, 둘 다 우산장수를 시키는 거 하고, 둘 다 집신장수를 시키는 거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제 편의상 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반반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우산을 팔든 집신을 팔든 그날은 10만 원을 벌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둘 모두 우산장수일게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확률적으로 반반이니까. 이날 쨍쨍 내리쬐다 그러면은 이날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공치고 오겠죠. 모두 우산장수 시키면. 둘째 날은 비가 왔어요. 둘 다 얼마씩 벌어와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어떤 날은 공치고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치면 같이 공치고 벌면은 같이 20만 원 벌고 공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어떤 날은 빵 20 빵빵 뭐 이렇게 하다 20 하죠. 평균적으로는 얼마 벌겠어요? 평균적으로는 10만 원 벌어오겠죠. 어떤 날은 공치고 어떤 날은 20만 원 벌고 확률이 반반이니까. 모두 집신장수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때는 벌죠. 둘 다. 이날은 공치고 이날은 벌고 이날 20만 원, 20만 원. 평균적으로 얼마? 평균적으로는 10만 원이죠. 맞나요? 평균은 10만 원인데 편차는 얼마예요? 공칠 때 빵, 벌 때 20,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 그랬어요. 평균에서 이렇게도 10 떨어져 있고 이렇게도 10 떨어져 있고 편차가 10만큼이죠. 이때도 10만큼 떨어져 있죠. 맞나요? 자, 이제 첫째 아들은 우산장수 시키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를 시키면, 자, 첫째 아들은 못 버는 날 집신장수하는 둘째 아들은 벌어서 옵니다. 이때는 첫째 아들은 버는데 얘는 공치고 오고요. 이때도 첫째 아들은 버는데 얘는 공치고 오겠죠. 두 아들이 합한 금액은 항상 10만 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벌어온 것이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편차가 없죠. 둘 다 우산장수나 둘 다 집신장수 시켰을 때 어차피 평균은 똑같죠. 평균은 똑같은데 이때는 편차가 10씩 떨어져 있죠. 편차가 있어요, 없어요? 편차가 없죠. 뭐는 유지하면서 수익은 유지하면서 위험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상태예요. 위험은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한쪽이 이렇게 할 때 한쪽은 딱 그만큼만 이렇게 벌충을 해서 이게 내려간 만큼 반대로 벌충을 해주는 거예요. 늘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늘 똑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평균은 같을지라도 이날은 쫄쫄 굶어야 되고 이날은 배 터지게 먹고 굶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 터지게 먹고 굶고 배 터지게 먹고 이거는 늘 일정하게 먹는 거죠. 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를 줄이는 거예요. 위험을 줄.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고요. 이럴 때는 완벽하게 위험을 줄인 거예요. 위험이 제로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상으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자, 됐나요? 자, 지금 위험을 줄인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실 나중에도 필요한 건데, 사실은. 자, 여기서 위험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뭐는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익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산 투자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위험을 줄이는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원래 주식에서 나온 얘기죠. 우리 이 주식에서 나온 얘기예요. 포트폴리오가. 자, 제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선배가 야, 너 진짜 대단하게 한다. 한 종목밖에 없냐? 너무 세다. 몰빵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분산해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러 개를 샀어요. 여러 개를 샀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소용이 있을까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 주가는 다 떨어져요. 분산 투자 안 했어도 다 떨어지고, 분산 투자 해도 떨어지고, 소용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세계 금융위기라는 이 사태가 모든 주식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주식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죠. 이런 종류의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애석하게도. 근데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하면은 일부 종목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종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험은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선배가 이 닭고기 회사, 돼지고기 관련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겠다면서 닭고기 회사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어요. 때마침 구제익이 터졌어요. 때마침. 자, 요거 돼지고기 주식 100% 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전부 다 그냥 100% 전 재산이 다 내리막이죠. 근데 다행히 마침 반은 닭고기 주식, 그 회사 주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만 떨어지죠, 반만. 반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이 영향받지 않잖아요. 이런 종류의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 이제 위험을 줄인 거예요. 전 재산이 이 가치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위험을 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반만 떨어져도 위험을 이미 줄인 거죠. 전 재산이 떨어진 게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이제 닭고기를 먹어요. 얘는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 이러면은 완전히 벌충까지 해버렸죠. 이러면은 위험을 더 크게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첫째, 1차적으로는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없다?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투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줄일 수 있다, 없다? 모든 투자, 모든 주식에 다 영향 미치는 거는 줄일 수 있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 다 떨어지잖아요. 이건 분산 투자의 의미가 있다, 없다?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포트폴리오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 이러한 종류의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시험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모든 투자 안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모든 투자의 공통적인 위험. 이거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이런 걸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체계적 위험, 모든 투자 안에 공통된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돼요. 체계적 위험, 모든 투자 안에 공통. 줄일 수 없다. 자, 이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고요. 체계적 위험.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모든 투자 안에 어떠하다? 공통이 공통. 자, 어떤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구제약 같은 거. 구제약 같은 거는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있죠. 이런 위험을 뭐라고 하느냐? 비체계적 위험 그래요. 네, 요거는 투자안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이제 줄이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순서가 그래요. 뜻이 뭐예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뭐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유지하면서. 근데 모든 위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됐나요? 자, 그럼 줄일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자, 제가 조금 전에 들으셨어요? 돼지고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닭고기 주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 재산이 영향받지는 않는다 그랬죠? 근데 10년 전쯤에 조류독감도 같이 터졌거든요.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같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교롭게 둘 갖고 있는 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수로 섞었다면 둘만 영향받고 하나는 영향 안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를 더 섞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두 개로 하지 말고 하나를 더 섞었더라면 3분의 1, 3분의 1 둘만 영향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는 4개로 했다면 4분의 1, 4분의 1 반만 영향을 받았을 거고 5개로 했으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만 영향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섞는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면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면은 영향받는 크기를, 비중을 줄이는 거죠. 맞나요? 자, 그것 말고 둘만 놓고 보자고요. 둘만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구제역 터졌을 때는 얘는 떨어지더라도 닭고기는 올라갔죠.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면 더 좋아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면 더 좋죠.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떨어졌을 때 얘가 올라가 주는 게 더 좋죠. 방향이 같은 방향이 더 좋아요? 반대 방향이 더 좋아요? 반대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돼지고기, 닭고기, 조류독감, 또 저기 구제역 다 터졌을 때 그 나머지 하나를 뭘 갖고 있었으면 괜찮았을까요? 예? 아, 그런 거? 그런 거 괜찮죠. 근데 먹는 걸로 계속 가자고요.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무슨 참치, 무슨 뭐 사조, 무슨 육지선 안 되니까 동물성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 10년 전쯤에 여기 이제 공부하려고 온 25살 먹은 이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 몇 년 했으니까 그 몇 년 한 거를 퇴직금을 받아서 무슨 사존가 어딘가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제 몇 달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달 사이에 다 끌어먹고 했거든요. 그게 돼지고 소고 무슨 저기 이 조류독감 닭고기고
그랬더니 그냥 해양 이 주식이 따블이 넘었어요. 따블이. 퇴직금이 따블이 넘었어요. 예,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거기에 하필 또 몰빵해 놨네요. 예, 이게 돼지나 이런 닭 쪽으로 몰빵해 놓은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게 수익률의 움직임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예,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도록?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섞는 거예요. 섞을 때. 이게 효과가 어떻다? 높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요 정도면 해요. 요 정도. 예, 다른 거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은 좀 머리 아픈 거니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라 그랬죠. 예, 그게 벗어나는 게 위로도 벗어날 수 있고 아래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예, 근데 그걸 측정을 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 그 위험의 종류에는 사금법인유 여러 가지 있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사업상 위험은 뭐예요? 장사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예,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운영 위험 이런 게 있고요. 사업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예, 금융적 위험은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내 돈으로만 하면.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나타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익률로 와서는요. 요거는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가중 평균으로 측정하는데 그게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얘를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얘를 가중 평균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누구든 똑같이 적용되는 무슨 수익률이에요? 객관적 수익률이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을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의 정도를 봤을 때 나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하겠다라고 속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익률이 뭐다?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사후적 수익률에서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분산결정법에서는 똑같은 수익이라면 뭘 선택하고 똑같은 수익이라면은 위험이 작은 거, 똑같은 위험이라면 수익이 더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이제 분산 투자인데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전통적인 자산 산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전통적인 자산 산분법은 부동산, 예금, 주식 요 세 가지를 적당히 셋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적당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세 종류로 분산하여 보유해라. 그것이 각각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에 환금성의 X라고 되어 있죠. 환금성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예금은 어떤 점에서 제일 단점이에요? 수익성이 낮아요. 주식은 단점이 안전성에서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셋을 적당히 나누어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일종의 분산 투자예요. 근데 이 전통적인 자산 산분법은 정확하게 몇 %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감각으로 하는 감각으로. 근데 포트폴리오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예요. 부동산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부동산의 몇 프로, 어떤 종류의 부동산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얘기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태를 나타내는,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배합 비율까지 찾는 이론이 포트폴리오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걱정 마시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고 찾으란 말은 안 하고요. 이론적으로 뭐보다는 더 우수한 방법이다. 전통적인 자산 산분법보다는 더 우수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그렇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위험을 줄이는데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고요. 줄일 수 없는 위험과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모든 투자 안에 공통이면은 분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투자 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 요거는 줄일 수가 있고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구성 자산수를 좀 더 다양하게 섞으면 영향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수익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쉬고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